자, 그러면 한번 문제 볼까요? 자, 1번. 자, 1번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1번. 이건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문제예요. 1번.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보험이 존재할 수 없다. 여기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건 있잖아요. 여러분이 용어의 치환 능력이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시험을 풀다가 있잖아요. 어떤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에 다른 대응이 되는 용어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즉시 그 용어로 그걸 바꿔봐야 돼요. 알겠죠? 불확실성을 다른 용어로 바꾼다면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리스크죠. 알겠죠? 예. 근데 이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쓰자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현재 일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은 불확실한 경우가 있죠. 그죠? 하지만 현재 일에 대한 불확실성은 리스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머님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어머님이 지금 현재 어디엔가는 계시겠죠. 그렇죠? 그죠? 하지만 잘 모르겠죠. 그것이 불확실하거든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다. 리스크는 오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럼 과거에 대한 불확실성은요? 과거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리스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친구가 어제 뭘 했을까? 잘 모르겠죠. 그렇죠? 대충 공부했을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죠. 하지만 그건 리스크가 아닙니다. 왜? 현재 일과 과거 일에 대한 불확실성은 단지 나의 인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안 그 자체는 어때요? 이미 확정돼 버렸죠. 그러죠? 고정이 이미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불확실성이 아닙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때요? 내가 거기 결과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사안 역시 변동적이잖아요. 그죠? 다음 주 시험 보고 여러분 합격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합격 가능성 확률은 높죠. 한 90% 되겠죠. 그죠? 하지만 100%가 아닌 이상 확실하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떨어질 수 있는 변동성이 있잖아요. 합격, 불합격 둘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확실성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을 가리켜서만 뭐예요? 리스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요 1번에 있잖아요. 이 문장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보험이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정확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때요? 못같이 말은 못같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보험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수단입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없는 곳에는 어때요? 보험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는 어때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죽는 것 그 자체에 대비한 있잖아요. 보험은 없습니다. 생명보험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은 생명보험은 여러분의 죽음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비한 보험이 아니라 죽음의 시점에 대비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없죠. 확정돼 있죠. 그죠? 죽음에 대해 그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입니다. 진시황 같이. 그죠? 그리고 굉장히 이게 오감이 뛰어난 사람이거나.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때일은 예기치 않는 조기 사망입니다. 영어는 premature death라고 해요. 예. 알겠죠? 죽음의 시점에 대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2번. 자, 리스크의 개념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어서 위험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다. 굉장히 어렵죠, 이 내용. 그쵸? 그죠? 네, 이거 맞습니다. 요 2번을 혹시 이 중에서 제 강의 들으신 분? 이 문제 푸셨나요? 2번? 그죠? 쉽죠? 제 강의 이거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위험은 리스크의 불확실성의 일종입니다. 알겠죠? 불확실성 일종이에요.
하지만 구분을 합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이미 사고 난 사람을 향해서 있잖아요. 이미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쓰러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 친구한테 깨우면 흔들면 야 위험해 이런 말 하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유료장이 또라이 아니야? 그잖아요. 내가 사고 나가서 쓰러져 있는데 막 친구 와가지고 친구야 위험해 그러면 어때? 열받아서 한 대 차고 싶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이거 내가 사고 나기 전에 했어야지. 그잖아요. 위험한 건 있잖아요. 위험한 건 역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맞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맞아요. 그런데 위험한 것은 두 가지 뭐냐면은 추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제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꼭 불확실성이 전부 다 손실에 관한 불확실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장래가 있잖아요. 손해사정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거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르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변호사 싫어. 뭐 하고 싶나요? CEO, 회장, 창업해가지고 사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다. 그럼 여러분의 미래 역시 이 세 중에 뭐가 될지 모르죠. 사전적으로. 역시 여러분의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근데 어때요? 다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손실의 발생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불확실성, 리스크의 개념은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위험이 말하는 불확실성은 이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 불확실성에서 범위가 첫 번째 뭐냐면 줄어듭니다. 어느 방향으로? 첫 번째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중에 있잖아요. 거기 뭐가 들어있냐면은 손실 발생 가능성이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정신 바짝 들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손실 발생 가능성. 그걸 영어로 일반적으로 빈도 프리퀀시라고 하거든요. 발생 가능성과 여기 매우 높아요. 예. 이게 아직 안 일어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있잖아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아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예요?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사이즈 있잖아요. 이게 사이즈,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 사이즈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리스크 관리에서는 그냥 severity라고 합니다. 심도, 정도, 심각한 정도. 요게 매우 큽니다. 요걸 전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이걸 위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데인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위험 역시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이 돼 있지만 이건 어때요? 아주 특수한 지엽적인 케이스로서 있잖아요. 좀 더 협소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어서 위험의 개념보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리스크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 리스크는 또 포괄적입니다. 알겠죠? 리스크는 말 그대로 뭐예요? 손실 발생 가능성, 뭐 이익의 발생에 전부 다 포함해서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장 넓은 리스크의 일반적인 정의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넘어오면은 모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중에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리스크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잖아요. 내 장래가 아주 잘 나가는 손사, 변호사, 아니면 사장밖에 안 된다. 요 세 개밖에 안 된다.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미래에 대해 걱정해요? 오늘 꽃놀이나 구경 가면 되잖아요. 너 다음 주 시험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언젠가 돼서 될 건데. 그게 확정적이라면 그렇잖아요. 다음 주에 떨어지면 쾌지나 칭칭이잖아요. 세 가지밖에 없으면 왜? 나는 변호사님이면 사장 아니에요 이제.
나가서 노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종류의 불확실성 관리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 뭔가를 불확실성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어떤 리스크예요? 네, 불확실성 중에서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불확실성입니다. 알겠죠?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은 관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넘어온다. 보험으로 넘어간다. 이때의 불확실성 리스크는 뭐예요?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이해되죠? 이걸 제가 기본반에서 전부 다 했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들은 분이 확실히 손든 분이 소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 배경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있잖아요. 그 위험은 뭐예요? 일반적인 개념의 리스크에서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축소되고, 그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중에서도 어때요? 이 두 가지 요건을 추가로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굉장히 좁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2번은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3번은 이 내용을 따라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험은 리스크 관리 수단이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을 취급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있잖아요,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즉 리스크를 보험의 관리 대상으로 하지만 뭐예요? 그 중에서 위험한 것은 보험도 기피합니다. 진짜 그래요? 저 그거 해봤어요. 당해봤어요. 제가 보험 처리를 자동차 너무 많이 했더니 어느 해에 있잖아요, 자차를 안 해준 거예요. 거절해버린 거예요. 주차하다가 차를 너무 많이 긁힌 거예요. 주차를 잘 못했거든요. 굉장히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연습을 했는데 많이 긁혔어요. 초기에. 혼자. 이게 자차를 거절당하는 거예요. 왜 거절했을까요? 이 사람은 손실 발생한 게 매우 높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주 보상 청구하다 보니까 규모도 크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이건 위험한 리스크다. 위험한 물건이 돼가지고 어때요? 거절해버린 거죠. 그래서 보험도 있잖아요. 보험도 위험한 걸 싫어하고 기피합니다. 비록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라도. 알겠죠?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4번.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리스크와 위험은 모두 부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뭐가 틀릴까요? 위험은 부정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위험한 짓 해라는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어머님 시카를 여러분 어렸을 때 딱 좀, 야, 이 시카는 굉장히 위험한데 자 네가 가져. 해본 적 있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피서지 가는데 계곡에 가는데 편말에 여기는 수심이 깊은 매우 위험하므로 수영을 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수영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위험하다는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하지 말라는 금지가 따라오죠.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위험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부정적 가치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있잖아요. 리스크는 이건 가치 중립적이에요. 좋다 싫다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손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다음 주에 떨어질 수도 있죠. 미안합니다. 손실이죠. 떨어지는 게 좋아요, 싫어요? 나쁜 거잖아요. 싫잖아요. 그게 싫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꽃놀이도 안 가고. 참고로 오늘 수업 끝나면 저는 벚꽃놀이 갈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약을 올려도 안 가잖아요. 왜? 떨어지는 게 그만큼 싫으니까 부정적인 거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손사 시험 자체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거 부정적 가치나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는 있잖아요. 나 그거 할 바에 차라리 다른 거 하겠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시도할 만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리스크는 위험을 제외하고는 있잖아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리스크와 리스크는 중립적입니다. 알겠죠? 거기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리스크 전체에 관한 글 있잖아요. 제가 한 문제에 딱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1번 풀 때 별로 시간이 안 걸리셨죠? 제 강의 들으신 분 커피 드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쵸? 쉬웠죠, 1번. 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뭐죠? 안 들으신 분들이 안 들으셨더라도 이 시간에 정리되잖아요. 그쵸? 어렵지 않죠? 자, 2번입니다. 2번도 제가 이 문제를 내는 거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왜 이렇게 뻔한 문제를 내가지고. 자, 2번. 자, 전쟁, 지진, 경기 변동 등과 그 성격이 동일한 하나는. 공통점을, 이 세 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찾기가 어렵죠. 그죠? 있어요. 왜냐면 이 세 개는 공통적인 게 근본 리스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함정이라는 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본 리스크를 순수 리스크에서만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 허점을 찌르는 겁니다. 근본 리스크는 순수 리스크와 투기 리스크 모두에 걸쳐 다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는 뭡니까? 순수 리스크 중에서 근본 리스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경기 변동은 투기 리스크 중에서 근본 리스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경기 변동 여러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나요? 나는 경기 변동을 우리나라의 경기를 호황으로도 마시고 불황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대통령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뭐예요? 투자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한 100조 정도 벌고 난 뒤에 내가 다른 데 가서 있잖아요. 왜 대통령이 안 되겠어요? 땅 사가지고 나의 왕국을 만들어요. 내가 경기부동산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100조가 아니까 1000조도 벌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내 개인이 1인이 천조국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 원천을 개인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경기 변동에 대해서 있잖아요. 나만 영향을 받나요?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죠. 심지어 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죠. 이거 근본 리스크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건물의 화재, 이건 특정 리스크잖아요. 건물의 화재는 건물 관리인이나 건물주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나도 어때요? 그 건물에 그게 끝나죠. 대부분 거기서 끝납니다. 건물을 옆으로 번지셔도 되는데 그래봤자 그 지역이죠. 인근. 알겠죠? 특정 리스크는 개인 또는 소수가 통제할 수 없다. 그렇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손실이 발생해도 특정 개인이나 그걸 뭐 넘어섰을지라도 어때요? 그 인근 주변에 국한된다 그랬죠. 그렇죠? 건물의 화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물에 불이 났는데 설령 롯데타워에 우리나라 제일 높죠? 불이 났을지라도 그 불이 서울 전체 건물로 번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사고 특정 리스크죠. 도난도 특정 리스크죠. 그렇죠? 누군가의 어떤 물건이 도둑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율 변동은 어때요? 이자율 변동은 그 경제권 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근데 이걸 특정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체적 경기 전반에 걸친 상황이 이자율의 변동을 초래하죠. 그렇죠? 이건 근본 리스크인데 뭐예요? 투기 리스크 중에서 근본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3번을 봅시다. 이 3번 굉장히 쉬운 건데 완전 꼼수입니다. 이거 뭐예요? 대수의 법칙의 적용을 통해 그 정확성을 증대시킬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면 있잖아요. 미래 발생 특정 사건의 미래 발생 확률의 정확성이 높아가는 뜻이에요. 실제 그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알겠죠? 손실 발생 확률이 진짜 맞아 떨어져 가요. 실제 결과하고.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수의 법칙 그럼 어떤 확률의 정확성을 높이는가? 실은 객관적 확률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주관적 확률은 대수의 법칙이 뭐냐면은 영향을 안 받아요. 알겠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외국 선수들하고 경기하면 축구 시합하면 어때요?
한국 사람은 집단적으로 했대요. 주관적 확률이 다. 우리나라 승리를 막 내세우잖아요. 일본 어떤 한일전, 한중전 하면은. 근데 질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반에 가까울 것 같은데. 주관적 확률은 대수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오직 객관적 확률에만 대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모든 종류의 객관적 확률에 다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건 뒤에 가서 또 할 겁니다. 해설하면서.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1번은 뭐요? 답이 아니겠죠. 따라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2번, 3번 이거 헷갈리죠? 선험적, 경험적 확률. 이건 뭡니까? 객관적 확률의 종류입니다. 이거 객관적 확률들이에요. 알겠죠? 선험적 확률과 경험적 확률을. 근데 여기서 경험적 확률은 정확히 말하는 것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 경험적 확률입니다. 알겠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건 뭐예요? 그런 경험 주관적 확률이에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못같이 말하면 못같이 알아먹어야 된다 했죠. 그렇죠? 만약에 이걸 있잖아요. 경험적 확률을 개인의 경험적 확률이다. 그러면 어때요? 그럼 주관적 확률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꼬아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집단의 경험 확률. 이러면 이건 객관적 확률입니다. 알겠죠? 아무것도 안 써있다 그러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것을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객관적인 경험적 확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정 헷갈린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OX를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어때요? 그 경우에는 세모를 쳐놓으세요. 혹시 문제풀이만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으신 분? 거기 이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 도입하니까 정말 문제를 그죠? 틀린 문제 맞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객관식 문제 풀 때 착각이 오류 중에 하나가 너무 성급해서 OX만으로 사이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경우는 있잖아요. OX만 찾는 경우 뭐예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경우만 이게 먹혀요. 문제는 뭐예요? 어떤 건 확실히 알고 어떤 건 확실히 틀린다는 걸 알겠지만 어떤 것은 보면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럼 사람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 찍습니다. 섣불리 X로 가든지 O로 가든지.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이건 전부 다 세모를 치세요. 알겠죠? 맞는 것을 골라라 문제인데 이게 세모가 됐는데 나머지 세 개가 전부 다 X가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요게 맞는 겁니다. 알겠죠? 틀린 걸 찾아를 있는데 아리까리한 건 내가 세모 친 게 나왔어요. 전부 다 맞는 거 확실히 맞아요. 그럼 어때요? 요게 틀린지 맞는지 몰랐지만 세모에서 세모 쳐놨죠. 그쵸? 그럼 어때요? 이건 확실히 틀린 겁니다. 요게 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모는 내가 특정 내용을 자세히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도 답을 추려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뭐냐면은 여우 같은 교활한 스킬이에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우가 간혹 가다가 사자를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활함으로. 알겠죠? 이 교활함을 가지면 있잖아요. 모르는 애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보다 공부도 안 한 애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쟤 같았지?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간단합니다. 쟤는 여우 같았거든.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이 100% 운이라고 하면 모두 찍었는 합격했다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알겠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어때요? 4번 주관적 확률 이렇게 하면 어때요? 1번 맞고 2번 맞고 3번은 잘 모르겠고 근데 4번이 X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되죠. 요걸 항상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답을 볼 때 항상 그렇게 하세요. 옆에다가 1번, 2번, 3번, 이게 4번 있으면은 항상 요걸 체크하세요. 알겠죠? 옆에다 동그라미 모르겠다. 뭐지? 이 개인적인 경험 확률인가? 집단의 주관 확률인가?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느 게 될지 모르죠. 세모 이건 뭐예요? 주관적 확률 완전히 틀리네. 그럼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집단의 경험 확률을 말하는가 보구나. 답은 요거죠. 알겠죠?
이 문제 푸는 여러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잊어도 요것만 10번 반복해도 이거 하지 않은 경우보다 다음 주에 여러분 있잖아요. 이 연습하지 않은 경우보다 여러분의 문제, 아니 점수 최소 5점 이상 향상이 됩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세모가 답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맞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닌 게 있어요. 세모가 답이 되는 경우가 5점 이상입니다. 알겠죠? 5점 이상이에요. 혹시 안 들으신 분 있으면은 일주일 만에 확 들어보세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내용보다도 이 스킬이 진짜 좋았죠? 그쵸? 그거 보세요. 그냥 공부 추가를 안 하고 10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0점.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기 위해서 생고생해야 된다. 한 면에서 맞지만 한 면에서는 그거 좀 아니에요. 알겠죠? 한 면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부는 노력과 재능의 문제도 있지만 방법 내는 문제가 꽤 커요. 알겠죠? 꽤 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4번 봅시다. 자, 4번. 투기 리스크와 순수 리스크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1번. 투기 리스크는 독립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리스크이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투기 리스크는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인간이 없는 리스크를 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랬죠. 왜?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막 의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말은 뭐예요? 고의적이죠. 고의성에는 독립성의 여건이 없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투기 리스크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도덕적 하자드의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맞죠? 보험은 손실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투기 리스크를 어때요? 만약에 보험이 담보해 주면은 돈 벌려고 있잖아요. 돈 벌려고 고의로 투기 리스크를 발생했다가 돈 벌면 지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꼼쳐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다 꿀꺽 삼켜버리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해놓고 있잖아요. 잘못해서 손실이 나면은 보험회사 찾아가잖아요. 돈 내놔라고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오직 이익에 대한 가능성만 남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뭐예요? 투자에 있어서 있잖아요. 이익의 크기는 이익의 가능성만 나오게 되는데 투자에 있어서 이익의 크기는 뭐하고 비례해요? 리스크의 크기와 비례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있잖아요. 투기 리스크를 담보해 주면은 이익의 가능성만 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오직 뭐에만 초점을 맞춰요? 더 큰 뭐냐면 수익을 창출하는 거, 이익을 얻는 거에만 관심이 갖습니다. 따라서 어때요? 점점 더 큰 하이 리스크만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하이 리스크를 선택할수록 또 이게 뭐가 올라가요? 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파산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떠안게 되는 손실이 점점 증가하죠. 이게 일종의 모럴 하자드입니다. 근데 이익이 나서 대박이 난다 그러면 어때? 그건 투자자만 지 혼자만 꿀꺽 삼키고 이런 이상한 일 있잖아요. 모럴 하자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있잖아요. 보험은 투기 리스크에 대한 보험 상품을 담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만 뭐랄까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안 한다라고. 그 특이한 케이스 궁금하시나요? 괜찮아요? 그 특이한 케이스 여러분이 궁금해가지고 알아놔 버리면은 맞다고 찍어버릴 수 있어요. 투기리스크 담보한다고. 이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없다고. 그런 경우 없다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손사 시험에 대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3번. 순수 리스크 상황하에서 손실이 발생할 확률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합은 언제나 1이다. 맞습니다. 가능성이 두 개밖에 없죠. 순수 리스크 하에서는. 그대로 아니면은 손실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순수 리스크하에서는 뭐의 가능성이 없어요? 이익의 발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포인트를 노리고 들어와서 나온 게 4번이죠. 여러분, 이익의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있잖아요. 확률이 0이라는 말입니까? 0에 근접할 정도로 낮다는 말입니까? 제로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없다는 0이지 0. 몇몇이다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5번. 다음 중 화재보험 계약의 손해에 대하여 위험 보편의 원칙을 잘못 적용한 것은, 이 문제가 자주 나와요. 학생들이 항상 이걸 어려워해요. 이 개념 정립을 하기가. 이 위험 보편의 원칙이 있잖아요. 근인의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복수의 손인이 결합해 상호작용해가지고 손실을 유발시킬 경우에 근인이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여부에 따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손인이 손실을 유발시켰는가, 거기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복수의 손인 중에서 근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근인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전부 다 손실 발생에 영향을 미쳤지만 근이란 건 뭐예요? 그 중에서 뭐예요? 왕초입니다. 대가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범이 누구냐는 겁니다. 알겠죠? 항상 깡패들 사회에 있잖아요. 깡패들 사회 해악을 많이 끼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왜 경찰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정보면 두목이 누구냐는 거잖아요. 걔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근인 규명 문제는 복수의 손인 중에서 두목이 누구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목을 찾아낸 뒤에 어때요? 그 두목이 만약에 담보 손인이면은 보험회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험회사에 근데 있잖아요. 그 두목이 비담보 손인 또는 면책 손인이다 그러면 어때요? 보험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근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위험 보편의 원칙은 이 근인을 찾는 문제 와중에 있잖아요. 새롭게 파생이 된 특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특수 문제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손실이 발생했는데, 근인이 있는 거예요. 근인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근인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이 되는 손인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근인에 영향을 미친 배경이 되는 손인 중에 하나는 면책 손인이 있는 거예요. 면책. 이 면책 손인은 영어로 있잖아요. peril excluded입니다. 다른 말로 excluded, 또 peril 이렇게 하든지. X가 있잖아요. X가 out입니다. 클루가 있잖아요. 닫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밖으로 발로 차서 내쫓아버려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밖은 보험 제도의 밖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아예 애초당초에 보험 제도 안에 발을 들여놓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발로 뻥 차서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면책 손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게 뭐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보험 제도에, 만약에 그걸 보험이 담보하게 되잖아요. 보험 제도의 건전한 성립과 유지에 치명타를 입히게 돼요. 그래서 아예 보험에서 제외시키는 거, 알겠죠? 그런 것들을 면책 손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보험 제도 안에서 담보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어때요? 특정 보험에서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손인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때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조기 사망 손인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죠. 그죠? 그런 손인은 뭡니까? 비담보 손인이라고 합니다. 비담보 손인이 있잖아요. 특정 보험계약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뿐이지 어때요? 보험에 있잖아요. 건전한 성립과 존립과 유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알겠죠? 나쁜 놈은 아니에요. 이것은 비담보 손인입니다. 하나가.
또 다른 건 뭐예요? 담보손인입니다. 이해되죠?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이 면책손인도 담보손인에 들어가지만, 아니 비담보손인에 들어가지만, 비담보손인을 가만히 들어보면 두 개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면책손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알겠죠? 면책은 매우 특수한 케이스라는 거. 아주 고약스러운 놈이라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 면책손인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의 손실. 이거 받아줬다면 큰일 나죠. 근데 여기서 고의는 누구예요?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이것도 문제 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입장에서 고의입니다. 제3자의 고의에 대해서는 어때요? 보상해 줍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전쟁, 전염병. 이게 뭡니까? 다 특징이. 요게 근본 리스크죠. 그죠? 자, 근본 리스크 하면 설명했었죠. 근본 리스크는 왜 보험의 담보대행이 될 수 없는가? 대재난적인 손실을 발생시켜요. 왜? 손실 발생의 독립성의 여건이 깨지기 때문에. 요 기출문제만 나왔죠. 재난적인 손실과 관련이 있는 것 딱 해서 손실 발생의 독립성. 그거예요. 한 건의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게 재난적인 손실인 게 아니에요. 손실 발생의 독립성의 여건이 깨지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게 모두가 다 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 한 건은 적더라도 돼요. 그 전체를 다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 거예요. 보험기금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손실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전부 다 보험금 주고 나면은 보험사 망해버리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보험회사가 다 문 닫게 되면 어때요? 보험이라는 제도는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비담보손인 이야기했었죠. 그죠? 담보손인은 화재보험의 화재 이런 거 그죠? 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자, 봅시다. 이 유언보편 원칙은 담보손인으로 인해서 근인이라는 게 손실 원인입니다. 손인으로. 담보손인에 의해서 이거 담보손인입니다. 담보손인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담보손인을 촉발시킨 선행위험이 만약에 면책위험이다. 그럼 보상해줘야 안 해야 돼요? 큰일 나죠. 그런 보험회사가. 면책위험 무조건 안 합니다. 유언보편 원칙의 문장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알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담보손인의 비담보손인, 선행위험이 비담보손인이다. 그럼 합리적으로 이거 보상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나도 잘못했는데 내 친구가 더 특별히 크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용서받는 경우 있죠. 그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불려 나왔는데 나는 태도가 발라, 나도 잘못해서 아주 겁먹고 옆에 있는 애 나와서 딱다리 건들건들하다가 선생님이 열받아서 걔만 죽으라 두들겨가지고 나 때릴 때 딱 보니까 힘이 지쳐가지고 분도 다 풀려가지고 들어가시죠. 내가 경험해보든지 여러분 주변에서 본 적 있죠? 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 있죠? 그쵸?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합리적으로 요거 해줘놓으면 안 돼요. 하지만 어때요? 그래도 이 비담보손인은 어때요? 요 놈만큼 보험제도 존립 위험한 놈은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어때요? 비담보손인의 선행위험으로 담보손인을 촉발시켜서 손실을 발생했다 그러면 어때요? 담보손인의 여기서 중요합니다. 1번. 그 비담보손인이 촉발시킨 담보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어때요? 요 놈이 또 별도로 손실을 유발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요 2번. 이건 보상 안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한테 안 맞고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선생님한테 찍혔어요. 알겠죠? 이건 안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건 어때요? 담보손인에서 담보손인이 유발되어 손실이 났다. 이거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담보손인이 또 손실을 냈겠죠. 그럼 어때요? 이거 보상해 줘야 되겠죠. 담보손인이 담보손인을 촉발시킬 경우에는 어때요? 모든 손실을 다 보상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때요? 전혀 책임이 없죠. 이 경우는 어때요? 이건 보상하고 이건 보상하지 않죠.
그걸 확실히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으면 어때요? 앞으로 있잖아요. 이거 유형 보편 원칙 있잖아요. 이게 어떤 케이스로 나오더라도 아주 틀릴 이유가 없죠. 알겠죠? 요 있잖아요. 요거 면책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그래서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요 나머지들은 계약에 따라 특정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특정 어떤 계약이고 거기에서 뭐 담보손인, 비담보손인 뭔지를 나열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여기에서는 이 비담보손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런 문제 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면책손인은 일반적으로 보험 보편적입니다. 모든 보험에 걸쳐 공통해요. 알겠죠? 모든 보험은 고의 손실 유발하지 않죠. 보상하죠.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 면책손인을 요것들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걸 잘 캐치해서 그런가 보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 이걸 보고 봅시다. 잘못 적용한 거 찾아라 그랬죠? 자, 1번 읽어봅시다. 담보손인의 선행 위험이 면책 위험일 경우는 보험회사는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 책임이 없다. 1번 맞죠?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면 보험회사가 망해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 특정 비담보손인과 담보손인이 각각 손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당 비담보손인이 담보손인의 선행 위험으로 작용했다면 보험회사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여기 어때요? 틀린 거죠. 예.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비담보손인이 담보손인을 속발시켜 손실이 났으면은 그 담보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는 이 개념을 전부 다 보상이 된다는 개념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노린 겁니다. 알겠죠? 이 경우에도 뭐요? 비담보손인이 유발시킨 손실에 서는 보상 안 해줍니다. 보험의 약속이 존재가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어. 아리까리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2번 어때요? 확실히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X 그거죠. 그쵸? 여러분 모른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섣불리 OX 치면 안 됩니다. 세모. 근데 1번은 뭐예요? 확실히 맞았죠. 그죠? 헷갈릴 게 없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3번이 실은 뭐하고 똑같은 문장입니까? 1번하고 똑같은 문장. 면책 손인을 있잖아요. 전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 보시죠. 그쵸? 내가 내놓고도 조금 잘 낸 것 같아요. 뭐 많이 잘 낸 것 같지는 않지만 왜 이런 생각이 났는지 죄송합니다. 대부분이다 썩소를 먹었는데 이 문제가 나와버려라. 그러면 그때 여러분 좋아하겠죠. 그다음 3번 이게 3번은 확실히 맞죠. 4번 자 특정 담보손인이 독자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담보손인의 선행 위험으로 작용했다면 보험회사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맞죠? 그렇잖아요. 담보손인 손실을 발생시켜도 되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냥 담보손인 손실을 발생시켰으면 보험회사 책임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죠. 그럼 요게 잘 모를지라도 어때요? 틀린 거 찾아라 했죠. 1번, 3번, 4번은 확실히 맞아. 그렇잖아요. 그럼 세모처럼 이게 뭐예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요놈이 틀린 거겠죠. 그죠?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한 문제만 조금만 더 하고 지금 칠판을 지워야 되는데요. 여기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저기 있나요? 이걸로 부족할 것 같은데. 너무 적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수위가 밑에 받침을 통과하지 못하네요. 그래도 이거라도 어디야?
에이, 처음부터 이렇게 할까? 죄송합니다. 여우처럼 머리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이나요? 네, 6번 봅시다. 자, 보험계약의 담보 방식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담보 방식이 뭐예요? 명시적인 방법, 다른 말로 기명식이죠. 담보 손인을 보험계약서상에 딱 꼼꼼히 구체적으로 딱딱 써놓습니다. 그 손인에 의해서 폐류로 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인정이 되는 거죠. 거기 없으면 어때요? 보상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괄적 담보 방식이 있죠. 이걸 전 리스크라고도 합니다. 영어는 all risk예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건 뭐예요? 보상하지 않는 손인에 대해서만 있잖아요. 증권상에 기록을 합니다. 증권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포괄적 담보 방식에서는 어때요? 손인은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는 손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그것들 빼고 나머지는 어때요?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이 기록된 것만 아니면 손인이 전부 다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게 올 리스크 담보 방식입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라 이랬죠. 자, 읽어봅시다. 1번. 명시적 담보 방식은 담보하는 손인이 유한하고, 무한하면 다 기록할 수 없죠. 그렇죠? 맞죠? 유한합니다.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기록해도 무한한 건 기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명확하기에, 그렇죠? 유한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 특정이 났으니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포괄적 리스크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가 거의 무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잖아요. 기록된 거 빼고 다니까. 그죠? 물론 여기에서 무한은 원래부터의 무한이 아니죠. 그렇죠? 계속 무한화해서 뭔가 근접해가는. 무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그 무한 그 자체가 있어요. 이건 인간의 인지를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감도 못 잡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도 못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지하는 무한은 대부분 특정 기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무한히 커져가는 거죠. 증대되는 거. 알겠죠? 이 무한은 인간이 도달할 수는 없지만 무한할 수, 인지는 할 수 있어요. 관념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사조기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무한은 자세히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자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무한히 증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그걸 초월자라고 합니다. 우리 인지나 모든 생각이나 법칙을 다 넘어서서 있어요. 이성으로 논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초월자를 대하게 되면 사람이 두려움에 삽히게 됩니다. 지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두 가지 무한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 봅시다. 2번. 손해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기 위한 입증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포괄적 담보 방식이 명시적 담보 방식보다 계약자에게 더 유리하다. 그렇죠. 명시적 담보 방식에서는 있잖아요. 그 나열된 손인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발생하는 손실이 여기 기록되는 이 손실 종류 있잖아요. 손인들. 이것들에 의해서 또는 최소 이것들 중에 하나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걸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알겠죠? 입증해야 돼. 근데 여러분 증명이 쉽나요? 그죠?
수학 문제 풀기도 어려운데 증명하라 그러면 미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래서 수학을 하는. 그러잖아요. 수학자가 되냐 안 되냐 자질은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요. 증명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학적인 증명은 아니지만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증명을 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또 인문계 중에서. 그게 뭐예요? 검사와 변호사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사는 죄가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변호사는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고. 증명 문제, 왜 이 두 이야기를 하냐면 있잖아요. 증명의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증명 문제가 있잖아요. 그 자체로도 어렵지만 현실 세계에서 증명이 문제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내가 그렇다라고 증명을 하면 어때요? 반대편에서 아니라고 반증을 내는 거예요. 이게 검사 변호사 관계잖아요. 골치 아픕니다. 알겠습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 명시적 담보는 입증의 문제에서 있잖아요. 보험료는 싸서 좋지만 곤혹을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세 번째, 근인의 규명의 문제는 명시적 담보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명시적 담보에서는 어때요? 자, 담보 손인하고 비담보 손인하고 면책 손인 요 세 개가 섞일 수 있잖아요. 다 섞일 수도 있고 어쨌든 두 개의 조합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근인의 문제가 발생해요. 포괄적 담보에서는요. 면책 손인과, 그죠? 그 다음에 적혀있지 않은 손이 섞여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어때요? 포괄적 담보 방식에서도 근인 규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문제 말입니다. X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명시적 담보 방식은 주로 기업보험에서 사용되며 포괄적 담보 방식은 가계보험 또는 개인보험에서 주로 사용한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입증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에서는 어때요? 보험은 대부분 그 업무만을 하루 종일 내내 해라고 있잖아요. 따로 임명이 된 리스크 관리자에 의해서 체결이 이루어져요. 기업보험은 계약 체결이. 그럼 누구를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해라고 그 부서에 임명하겠습니까? 관련된 전문 지식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 가계보험보다도 가계보험 다른 말로 개인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체결하거나 나는 혼자 사는데 그럼 개인보험. 알겠죠? 이런 보험에서는 포괄적 담보 방식 사용해요. 근데 기업보험에서는 주로 있잖아요. 입증에 있잖아요. 어느 정도 능력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보험료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일반 개인들은 가게들이 있잖아요. 자신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알겠죠? 뭐가 나를 위협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냥 멍하니 살잖아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렇게 사는데 아무 일이 없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기업은 있잖아요. 이 기업의 리스크관리 전문가는 자신의 기업에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 그 손실 유발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 보험 가입 안 하더라도 사장님한테 안 깨지려면. 그러잖아요. 그럼 모르고 있다가 사장이 질문했는데 모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철저히 분석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상세하게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담보가 필요한 있잖아요. 손인이 무엇인지를 탁탁탁탁 안전하게 명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때요?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업보험에서는 있잖아요. 기업보험에서는 명시적 담보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알겠죠? 올은 아니에요. 어디나.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 7번입니다.
쉬었다 좀 하겠습니다.